네, 전쟁과 평화 1, 2, 3, 4권 대장정을 마쳤습니다. 사실 하고 싶은 말을 거의 못했어요. 이렇게 많이 떠들었는데. 안녕하세요. 오늘은 드디어 전쟁과 평화 4권 드디어 끝납니다. 네, 전쟁과 평화를 처음 시작할 때는 1, 2, 3, 4권을 묶어서 한 번 얘기하기로 했었는데 이거를 구독자분들 중에서 관심을 많이 보여주시기도 했지만 또 하다 보니까 이게 이렇게 1, 2, 3, 4권을 뭉뚱그려서 얘기하면 전쟁과 평화에 대해서 간단한 줄거리 요약으로 나오는 다른 영상들하고 좀 차별성? 차이점이 없지 않을까? 그래서 이미 다 기존의 영상을 보셨더라도 북클럽 비바 영상을 보면 조금 더 재밌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네, 1, 2, 3, 4를 쪼개서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랬지만 좀 길긴 길었죠. 네, 전쟁과 평화 4권입니다. 4권은 1, 2, 3, 4부 그리고 에필로그 1, 2로 나와요. 이 에필로그 2가 특히 전쟁과 평화를 어떻게 봐야 하는가 하고 150년 동안 논란을 일으켰던 에필로그 2입니다. 자, 먼저 1부에서는 1812년 나폴레옹 전쟁이 일어났던 당시 8월입니다. 시간의 배경이 이때 엘렌이 죽으면서 시작이 돼요. 피에르의 그 화려하고 아름답고 정말 모든 사람들이 지적이라고 칭송했던, 근데 피에르는 도대체 저 맹탕인 여자를 왜 뛰어난 지식인들까지 다 지적이라고 칭찬하지? 하고 이해할 수 없었던 아름다운 여인 엘렌이 죽으면서 시작을 합니다. 3권에서 엘렌은 사실 피에르하고 이혼하려고 했죠. 두 남자 고관 대작과 외교관 사이에서 누구를 선택하나 하다가 피에르에게 그 이혼을 해달라고 하는데 피에르는 이제 뭐 지지부진하고 있다 엘렌이 먼저 죽었어요. 그리고 여기서 니콜라이가 마리아와 어머니 친구분이 니콜라이와 마리아를 막 연결시켜 주려고 해요. 근데 니콜라이는 소니아하고 또 사랑의 약속을 한 게 있었기 때문에 이 사이에서 좀 갈등을 하죠. 마리아를 보면 자기한테 없는 모든 게 있는 거예요. 정말 자기보다 뭔가 이 깊이 있는 생각과 신앙심을 갖고 있는 것을 니콜라이가 좀 존경 비슷한 마음으로 사랑을 해요. 마리아를. 그래서 이 소냐는 또 니콜라이를 놓아주는 편지를 쓰고, 왜냐면 소냐는 나타샤가 간호를 하니까 안드레이가 낳으면 나타샤랑 결혼할 건데, 당시 러시아 정부에서는 그렇게 두 집안이 결혼하면 그 집안에 또 딴 사람들끼리 결혼을 못하게 했어요. 그러니까 소냐는 안드레이와 나타샤가 연결이 되면 니콜라이하고 마리아는 연결이 못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자기가 이렇게 희생하는 마음으로 편지를 써요. 니콜라이를 놓아준다고. 근데 그만 1부 마지막에서 안드레이가 죽습니다. 안드레이가 나타샤와 정말 아름다운 마지막 시간을 함께 보내면서 지극정성의 간호를 받으면서 마음의 해방감을 느끼면서 죽게 돼요, 마지막에. 그리고 이때 죽을 때 마리아가 모스크바로 피난왔다가 니콜라이가 야로슬랍을 가족이 있는 곳까지 마리아를 배웅해주고 호위해주고 마리아가 야로슬라브에 가서 안드레이와 거기 피난와 있던 나타샤와 로스토프 가문을 만나죠. 그래서 꼬마 니콜라이도 아빠를 만나고, 그러나 안드레이는 마지막에 세상을 떠납니다. 이게 1부의 이야기인데, 여기서 1부에서 또 우리의 피에르는 모스크바에 남아있다가 그 화재 방화범 중에 한 명으로 지목이 돼서 포로들하고 잡혀있는 포로가 됐죠. 근데 이 피에르는 그 감옥에 갇혀 있는데 정말 하층민들하고 함께 갇혀 있게 된 거예요. 지체 높은 사람들은 다 피난을 갔으니까. 근데 피에르는 끝까지 자신 신분을 얘기하지 않고 프랑스 군에게, 그래서 이름을 말하지 않는 자라고 불려요. 이름이 끝까지 말하지 않으니까. 여기서 이제 플라톤 까라타이에프라는 하층민을 만나는데, 감옥 안에서도 물론 뭐 두려움도 있고 불안함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귀족인 자기만큼 쓸데없는 걱정을 너무 많이 하지 않고 태평하게 그 시간을 보내는, 하나님한테 감사하면서 그날그날 해야 할 일을 하는 이 플라톤을 보면서 굉장히 많은 감동, 감화를 받아요. 피에르가 산다는 거는 저런 게 아닌가.
그런 피에르는 감옥 안에서 새롭게 태어나는 거예요. 프랑스 유학을 갔을 때도, 고관대작들하고 어울릴 때도, 전쟁터를 취재 다닐 때도 느끼지 못했던 이 삶의 기쁨, 산다는 게 뭔지, 현재를 사는, 요즘 그 유행 많이 하잖아요. 과거나 미래를 미리 걱정하거나 후회하지 말고 현재에 살아라. 그런데 그거를 포로 생활하면서 감옥에 있는 피에르가 느껴요. 현재를 사는 것을. 플라톤을 보면서 배우게 되는 거죠. 이부는 1812년 10월입니다. 배경이. 여기서 이제 나폴레옹이 모스크바에 들어가서 한 달 동안 이렇게 나와요. 충분히 겨울 동복도 다 만들 수 있고 군복을, 그리고 6개월은 버틸 수 있는 식량도 다 징발할 수 있는데 아무것도 안 하면서 한 달을 보내다가 거기 뭐 오며 가며 프랑스 군들 약탈하고 막 그냥 다 내버려 두고 있다가 덜컥 겨울이 왔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나폴레옹이 정말 전쟁에 그렇게 뛰어난 영웅이고 천재라면 그 한 달을 허송세월하지 않았을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나폴레옹은 어떻게 보면 무수한 우연히 빚어낸 결과일 뿐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런 초인이 아니다. 그리고 역사에서 그런 초인은 있을 수 없다는 톨스토이의 생각이 여기서 나타납니다. 어쨌든 나폴레옹은 그래서 모스크바는 불탔는데 안에 있는 식량과 자원이 충분했음에도 겨울을 날 준비를 미처 못하고 결국은 10월이 오면서 퇴각을 결정해요. 여기 그냥 모스크바에 남아있다간 죽겠거든요. 저 병사들이. 그래서 모스크바를 차지하고 있다가 퇴각을 하는 거예요. 러시아군이 아무런 공격 안 했는데 퇴각 결정을 내린 거예요. 거기서 더 머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리고 쿠투조프 부대는 퇴각하는 나폴레옹 군대를 쫓아가면서 이제 치죠. 그러면서 여기서 그 피에르의 시각으로 2부에서 정말 1부, 2부에서 다 빛나는 거는 그 모두가 떠난 모스크바에 누가 남았는가, 무슨 일이 있었는가, 그리고 프랑스 군에게 포로로 잡혔던 러시아인들은 어떤 대우를 받고 어떻게 살아남았는가, 이 모든 게 피에르가 거기에 있기 때문에, 포로로 있기 때문에 피에르의 시선으로 생생하게 또 전달이 됩니다. 3부는 1812년 10월에서 11월이에요. 자, 이제 나폴레옹이 퇴각하는 그 뒤를 쫓으면서 러시아군이, 근데 나폴레옹 병력보다 반 정도? 반이 좀 안 되나 반 정도 됐다고 그래요. 러시아군이 병력이 훨씬 적기 때문에. 근데 항상 외국 군대가 어느 나라에 침공을 하면 그렇잖아요. 그곳의 지형에 익숙하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침공당한 쪽에서는 능수능란한 게릴라전을 펼 수 있지만 침공한 쪽은 지리가 낯설기 때문에 거기서 적절한 대응을 못해서 큰 부대가 들어갔지만 오히려 지고 나오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이 나폴레옹과 러시아의 싸움이 그랬습니다. 10월, 11월 3부에서는 이제 러시아가 게릴라전으로 퇴각하는 프랑스군을 치면서 포로로 잡혔던 러시아 사람들을 구출해내죠. 그리고 프랑스군을 러시아 국경 밖으로 몰아냅니다. 이게 그 3부의 또 이 생생한 전쟁 장면들, 그리고 전투 현장에서 겪는 여러 가지 에피소드들이 나오는데 3권에서 그 말씀 드렸잖아요. 빼짜가, 그러니까 니콜라이, 나타샤의 남동생 빼짜가 1권에서 그 정말 귀엽고 어린아이로 나왔던 그 빼짜가 알렉산드르가 두 번째 나폴레옹이 침공했을 1812년 침공을 했을 때 두 번째 나폴레옹과 또 전투를 크게 벌여야 될 때는 직접 민병대를 모집하러 다녔다고 그랬잖아요. 틸지트 회담에서 나폴레옹 알렉산드르가 평화회담을 했는데 쳐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빼짜가 알렉산드르 황제가 민병대를 모집할 때 민병대에 지원을 하죠. 민병대에 지원을 해서 3부에서는 빼짜가 사망합니다. 전사합니다. 어떻게 되냐면 돌로호프, 제니소프, 이 1권부터 나왔던 이 용맹한 군인들이 게릴라전을 아주 멋지게 수행을 하면서 프랑스군을 쫓아내는데 활약을 하는데, 러시아 포로를 구출할 때 빼짜가 거기 돌로호프랑 같이, 제니소프랑 같이 작전에 들어갔다가 어리잖아요. 그러니까 신병이잖아요. 그 경험이 많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빼짜는 거기서 전사를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빼짜가 전사한 그 전투가 끝나고 피에르는 포로 중에 한 명으로 구출이 되죠.
이게 3부에서 나오는 또 생생한 전쟁 장면이고요. 그다음에 4부로 가면 1812년 11월에서 12월이에요. 어떻게 될까요? 사람들이 모스크바로 돌아왔죠. 모스크바를 찾았으니까 이 한겨울에 11월, 12월 한겨울에 얼마나 추워요, 모스크바가. 근데 사람들이 모두 기뻐하면서 모스크바로 돌아와서 모스크바에서 삶을 다시 회복하는 과정, 살아가는 과정이 나옵니다. 여기서 피에르는 이제 돌아온 나타샤를 만나고 나타샤와 사랑에 빠지고 나타샤와 결혼을 하게 되죠. 그리고 쿠투조프 장군은 이렇게 모스크바를 수복하고 전쟁에서 본인이 할 일을 다 하고 나서 마치 할 일을 다해서 사라지는 사람처럼 조용히 사망을 합니다. 여기서 이제 4부가 시작할 때 로스토프가에서는 1부에서 안드레이가 죽었죠. 3부에서 빼짜가 죽죠. 4부 앞에 로스토프가의 빼짜의 전사 소식이 오면서 또 굉장히 슬픈 분위기에서 시작하지만 마무리는 결국 피에르와 나타샤가 결혼을 하면서 끝나죠. 그 다음에 에필로그 1은 1812년 12월에서 끝난 이야기가 1813년부터 1820년까지 이어집니다.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나중에 제카브리스트란이 일어날 때 그 어떤 장교들 또 어떤 사람들이 제카브리스트였는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전쟁과 평화 거슬러 올라가다가 1805년 전쟁까지 갔다고 그랬잖아요. 여기서 에필로그 1은 1810년부터 13년부터 20년까지를 보여주는데 여기서 이제 니콜라이하고 마리아가 결혼을 해요. 그리고 소냐는 이들과 함께 삽니다. 이게 조금 이상할지 모르겠지만 그 시절의 여성은 결혼하지 않으면 경제력이 없잖아요. 근데 소냐는 지참금이 전혀 없는 고아였기 때문에 로스토프가의 조카딸로 있었는데 백 작가가 망하고 빚을 지게 되면서 소냐는 지참금이 없는 아가씨가 된 거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로우프가 사랑했었지만 니콜라이를 좋아하니까 그때 그 청혼을 거절했고, 그래서 소냐가 혼자 있으면서 마리아 니콜라이 가족과 함께 삽니다. 그 어떤 경제적인 보호를 받는 거죠. 가족으로 함께 살게 되는데 이게 톨스토이 가문에 실제로 그랬었대요. 톨스토이 가문에 그 아버지가 오랫동안 친했던 분이 고모처럼 함께 있으면서 그 가족의 보호 아래 함께 있었죠. 그거를 너그럽게 이해하는 사람이 또 마리아였고, 근데 여기서 보면은 피에르하고 니콜라이가 이제 서로 의견이 대립되는 장면이 나와요. 1820년으로 오면은, 그러니까 1813년, 14년, 15년 오면서 마리아하고 니콜라이는 그 리시의 고리, 대머리 언덕, 거기서 마리아의 아버지의 영지였던 볼콘스키 가문의 영지였던 그곳에서 니콜라이는 그 영지를 잘 가꾸고 굉장히 유능한 지주로 로스토프가의 빚도 다 갚고 그렇게 아내를 아주 존경하면서 가족을 꾸리죠. 니콜라이의 이런 면이 참 매력인 게 자기보다 똑똑한 여자 안 좋아하는 남자들 많잖아요. 여기선 정말 재밌는 게 니콜라이는 마리아가 다른 여자들하고 다르다.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생각을 한다. 내가 모르는 감정을 느낀다. 그러니까 그 사람의 신앙심과 지혜의 깊이, 그 마음 이런 거에 굉장히 그 존경심과 감동을 하면서 사랑을 해요. 그런 커플을 보여주는 거죠. 톨스토이가 아내를 존경하는 남편과의 커플을. 그 다음에 나타샤하고 피에르는 나타샤가 피에르를 이렇게 장악을 했다고 해야 되나? 상당한 질투심이라고 해야 되나? 굉장히 행복하고 다복한 가족인데 가족 이외의 것에 피에르가 관심을 갖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해해요. 그렇지만 그 가족 안에서 피에르는 굉장히 자유롭고 행복함을 느끼죠. 나타샤 피에르 커플이 또 이렇게 안정적인 가족을 꾸리고 이렇게 해서 전쟁과 평화의 마지막 에필로그에서 사람들의 삶은 계속된다. 전쟁에서 죽은 사람도 있고 역사가들은 이러저러하게 기록하지만 개인의 삶은 계속된다. 라고 서사가 끝날 것 같아요, 이야기가. 그러나 마지막에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니콜라이하고 피에르가 의견 충돌을 벌여요. 니콜라이는 워낙에 황제에 대해서 굉장히 깊은 애정과 또 이 러시아 현재 제도에 상당히 순응하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피에르는 빼제르부르에 가봤더니 이 수도에서 돌아가는 일이 심상치 않아. 피에르는 안드레이처럼 그 개혁, 사회개혁에 깊은 관심을 가졌던 사람이잖아요. 이 무언가 보수화되고 처음에 알렉산드르 1세가 하려고 했던 그 개혁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것에 대해서 이제 깊이 우려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면서 서로 반대 의견을 얘기하는데 거기서 꼬마 니콜라이, 그 안드레이의 아들이 경청을 해요. 거기서 그러면서 이제 나는 아버지에게 부끄럽지 않은 아들이 될 거예요. 마지막에 그렇게 얘기하는데 이 니콜라이가 바로 볼콘스키 공작의 아들 니콜라이가 바로 어떻게 보면 나중에 나오는 그 제카브리스트 귀족, 청년 귀족의 이미지라고 할 수 있죠. 이 니콜라이가 앞으로 제카브리스트가 된다는 암시를 느낄 수 있죠, 여기서. 그렇지만 나타샤하고 피에르 역시 제카브리스트란이 벌어졌을 때 시베리아로 갔던 그 톨스토이 작가 톨스토이의 그 외사촌으로 육촌이었다고 나오던데 그 분들 그 부부를 그 부부를 본따서 만든 피에르와 나타샤라고도 해석을 하거든요. 여기서 마지막에 그 사회의 보수적으로 회귀하려는 사회적 분위기에 굉장히 우려하는 이 피에르의 모습으로 끝나는 게 앞으로 나타날 제카브리스트를 미리 보여주는, 암시하는, 그러면서 딱 끝나는 거예요. 이야기가 에필로그 1에서. 저는 이게 참 매력적이었던 게 누군가가,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렇게 볼까요? 예를 들면 87년 6월 항쟁에 대해서 쓴다 했을 때 그때 주도적으로 나왔던 어떤 분, 어른, 학생이면 안 되겠죠. 좀 어른, 혹은 그 학생들이어도 87년 6월에 대해서 쓰지 않고 그 사람들이 10대를 어떻게 보냈는가를 보여주다가 뭐 예를 들어 광주에서 끝난다거나 아니면 한 82년쯤에서 끝나버리는 거죠, 소설이. 아니면은 또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뭐 무니카 목사님 같은 분을 그리는 영화에서 무니카 목사님이 나중에 무엇을 했는가를 다 보여주지 않고 문 목사님이 한국전쟁 직후까지 무엇을 했는가를 보여주고 영화가 끝난다든지 그런 게 있긴 있었죠. 근데 좀 다르긴 하지만 노무현 대통령님을 그렸던 변호인 같은 경우 이제 변호사로 그 학생들을 변호하는 장면에서 끝나잖아요. 80년대에 그 고문받았던 학생들을 변호하는 장면에서 끝나잖아요. 그 이후에 무엇을 했는지는 독자들에게 맡기는 거죠. 근데 그거하고는 좀 달라요. 전쟁과 평화는 워낙 이 시간의 텀이 기니까 그거하고 좀 다르긴 하지만 어쨌든 제카브리스트를 본격적으로 보여주는 게 아니라 그 제카브리스트가 어떤 문화적 토양, 어떤 역사적 배경,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그 사람들이 성장하고 그 모태가 생겼는가까지 보여주고 전쟁과 평화가 끝난다는 게 이게 아주 매력적이죠. 이제 마지막으로 그 에필로그 2입니다. 에필로그 2가 여기서 참 어려운 부분이에요. 그래서 에필로그 2는 사실 톨스토이가 생각하는 역사란 무엇인가? 역사에서 그런 사건은 왜 일어나는가? 그럼 역사는 지금 동안 발전했는가 아닌가? 역사에서 개인은 무엇인가?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건 운명인가, 필연인가, 뭐 자유의지인가? 이런 본인이 생각하는 그 역사가들이 서술하는 역사는 얼만큼의 진실을 담을 수 있는가? 본인이 생각하는 역사란 무엇인가에 대한 에세이가 사실상 에필로그 2예요. 소논문이라고 해도 좋을 만큼. 그러면 여태까지 에필로그 1까지 소설로 읽었는데 그래서 이 사이사이에 톨스토이가 역사에 대한 얘기를 좀 하긴 해도 우리가 소설 중에 작가가 얘기하는 거지 하면서 읽었는데 에필로그 2가 짠 나타나면 그럼 이 앞에서 읽은 1, 2, 3, 4의 이야기가 뭐지? 이거 그냥 소설인 줄 알았는데 소설이 아닌가? 이상해지는 거예요, 여기서. 그래서 이 에필로그 2를 두고 여러 역사가나 또 사회학자나 문학사가나 문학 연구자들이 전쟁과 평화의 그 옥에 튀다. 에필로그 2는 빼고 읽어야 된다. 톨스토이가 뭔가 그 사상가로서의 자신의 모습에 너무 심취하다가 소설을 망쳤다. 에필로그 2는 빼야 된다. 이런 의견들이 많이 있었어요. 근데 그 반대편에 또 다른 의견이 있었겠죠. 이 에필로그 2까지 쓴 건 분명히 작가의 의도인데
여태까지 소설이 훌륭했다면 이 에필로그 2를 쓴 작가 톨스토이가 여태까지 소설을 쓴 톨스토이와 다른 인물이 아닌데 이 에필로그 2를 왜 넣었는지를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면서 이게 논란이 생기는 거죠. 그런데 이 에필로그 2는 그 당시 쓰여졌을 당시나 20세기 중후반까지 그렇게 높은 평가는 못 받았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90년대에 20세기 후반이죠. 그때 노원노문학과에서 전쟁과 평화 수업을 들을 때도 에필로그 2에 대해서는 좀 부정적인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토론할 때 에필로그 2는 빼고 하고 막 이랬는데 물론 선생님들이 에필로그 2가 어떤 의미인지 이게 왜 들어갔는지는 물론 다 말씀을 해주셨지만 읽고 나서 우리가 그렇게 받아들였던 거예요. 아유 소설에 뭔 이런 얘기를 끝에 붙였어. 톨스토이도 참 이러면서 빼고 읽었던 거죠. 근데 제가 이제 나중에 또 읽으면서 또 최근에 이 북클럽 비바 때문에 다시 읽으면서 저는 에필로그 2를 붙인 톨스토이에 대해서 깊은 감동이 오더라. 깊은 감동. 이게 뭐냐. 21세기로 오면서 역사란 무엇인가 했을 때 우리가 지금 문제 제기하고 있는 거를 19세기 후반에 중반에 톨스토이가 벌써 했구나 하는 이 감동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사를 사료와 역사가들의 해석이 과연 얼만큼의 진실을 담고 있는가 그게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요즘으로 올수록 중간에 미시사 연구도 크게 활발하게 있었지만 그 단순히 역사가들의 사료가 아니라 뭐 구술 인터뷰나 구전 자료나 또 개인의 회고록이나 그 시절의 문학이나 이런 것들을 다 역사적 사료 안에 포함시켜서 보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가들이 정리한 혹은 학자나 정부에서 정리한 그 역사책만을 가지고 전부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요, 지금은. 근데 그 얘기를 톨스토이가 19세기 중반에 이미 질문을 던진 거예요. 진실을 어디까지 포착할 수 있는가, 역사가. 지금의 역사는 아니다. 그 무수한 통계, 사학자들의 논의, 주장 안에는 이미 자신들의 정치적 견해가 들어가 있다. 그리고 사료가 객관적인 것 같지만 그 사료는 빙산의 일각일 뿐 보이지 않는 곳에 진실을 다 담지 못하고 있다. 그리고 그 사료의 정확성 또한 과연 얼마나 믿을 수 있는가. 그 시절의 그 사료의 정확성들 또한. 왜냐하면 군대에서 전쟁 기록만 하더라도 누가 기록하냐에 따라서 누구의 시점이냐에 따라서 똑같은 사건은 다르게 기록된다. 그런데 전쟁터의 기록이 이러했다라는 그 이유 하나로 그게 다 진실이었다고 말할 수 있는가. 이런 어떻게 보면은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에 와서 역사에 대해서 우리가 갖기 시작했던 문제제기들, 사료를 다 믿지 않게 되는 지금의 태도, 틀렸다는 게 아니라 그 사료 바깥에 또 다른 게 더 많이 있다는 거죠. 사료가 틀렸다는 게 아니라. 그런 문제의식을 19세기 중반에 톨스토이가 이미 다 한 거예요. 놀랍더라고요, 저는 읽으면서. 그걸 다 한 거예요. 그리고 그로 해서 에필로그 2를 붙임으로 해서 전쟁과 평화 1, 2, 3, 4는 그냥 재미있는 얘기가 아니라 톨스토이가 쓴 역사하고 기존의 역사 서술과는 다른 그 시절의 역사를 내가 보여주겠다 하고 쓴 책인 거예요. 문학이냐 역사냐 하는 논의가 여기서 별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톨스토이가 많은 인물들의 의지의 총화로서 일어나는 거지 위대한 인물 한 사람이 이 역사를 좌우하는 게 아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신의 뜻으로 이 역사가 일어나는 게 아니다. 이 많은 사람들의 총합, 의지의 총합. 그런데 또 어떠한 이유때 원인으로 인해서 이 사건이 일어났다. 그러니까 나폴레옹 전쟁은 왜 일어났는가? 이러이러한 원인이다라고 할 때 사실 현실에서 원인은 그보다 훨씬 더 많았다. 100가지, 1000가지, 10,000가지. 근데 결과로 나타났던 것만 그게 원인이었다라고 하는 거지 그 밖에 결과를 맺지 못했던 다른 원인들이 훨씬 더 많았다는 거예요. 이런 생각을 참 19세기 중반에 했다는 게 그래서 이제 여기서 보여주는 게 많은 인물들의 의지의 총화를 보여주려 했던 게 그럼 전쟁과 평화인가 하고 보면 비로소 이해가 되는 게 사건만 보더라도 사건, 보여줘야 할 사건, 장소, 이 모든 곳에 주인공들이 한 명씩 가 있잖아요. 모두가 떠난 모스크바에는 피에르가 남아서 그 참담함을 보여주고 피난을 간 귀족들은 어떻게 지냈는가에선 나타샤와 로스토프가 안드레이가 남아서 보여주고
전쟁터에 있는 군인들은 어떠했는가 하면 돌로호프, 제니소프, 빼짜, 니콜라이들이 보여주고, 그러면은 전쟁터에 있지 않은 사람들은 무엇을 했는가 했을 때 또 그 사격에 있는 사람들, 다른 사람들이 보여주고, 오히려 막 모스크바에서 피난와서 사람들이 엉망진창으로 살 것 같지만 시골 소도시들은 귀족들이 피난을 내려오니까 오히려 거기서 더 막 활발하게 사교도 있고, 이전 그 시골 소도시에선 없었던 여러 행사나 만남이나 문화가 생겨나고 이런 것들. 그리고 또 프랑스군과 러시아군이 만났을 때 이들은 정말 사람을 죽이는 기계처럼 적과적으로 싸우기만 했는가? 여기는 인간적 교감이 없었는가? 이런 모든 장소들에서 알렉산드르나 파벨 같은 황제부터 저 아래 플라톤 까라타이에프처럼 병사까지 이 모든 사람들이 자기의 위치에서 있어야 할 장소에서 그 사람들의 시각으로 카메라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1812년 전쟁이 무수히 많은 인물들의 시선으로 곳곳에 설치된 카메라로 입체적, 통합적으로 조망이 되는 거죠. 그래서 각자의 사람들이 무엇을 하며 왜 살고 싶어 했고 왜 그것을 하고 싶어 했는가를 보여주는 것. 이게 역사다 하고 전쟁과 평화를 쓴 거죠. 톨스토이는. 그러니까 이거를 소설이냐 아니냐 그런 논의로 시간 낭비하지 마라 하면서 톨스토이가 붙인 얘기가 또 있어요. 그때 얼마나 이게 시끄러웠냐면, 시끄러웠으면 이런 걸 붙였겠어요? 전쟁과 평화에 덧붙이는 말 해서 내가 왜 여기에 프랑스 말을 직접 넣었는지, 또 뭐 그 시대가 전쟁인데 왜 당신은 상류계급들의 그런 세련된 문화를 전쟁터에 참화, 그때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막 미화하는 거 아니냐. 아니다. 톨스토이는 곳곳에서 사람들은 자기의 삶을 살았다. 전쟁이라고 해서 전쟁터 하나만 있었던 게 아니다는 이런 자기가 왜 그랬는지를 쭉 설명하는 전쟁과 평화에 덧붙이는 말을 씁니다. 이것도 제가 처음에 전쟁과 평화 소개할 때 소개했던 것 같으니까 여기서 또 읽지 않을게요. 그래서 에필로그 2를 한번 따로 읽어보셔도 이게 충분히 재밌을 거예요. 차라리 앞에 소설을 잊어버리고 에필로그 2만 읽어도 괜찮을 거예요, 이게. 왜냐면 그리고 나서 1부부터 가가지고 다시 소설을 읽어보는 것도 저는 재미있는 독서 방법일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에필로그 2에서 톨스토이가 얘기했던 걸 그 각 소설에서, 이야기에서 어떻게 구현하려고 했는지가 좀 더 선명하게 보이거든요. 이렇게 해서 4권의 이야기를 마무리하는데 하나도 안 읽으면 좀 아쉽죠. 그래서 제가 피에르가 아까 피에르의 시선으로 모두가 떠난 모스크바, 프랑스군이 들어오고 화재가 일어난 모스크바를 보여주는다고 했는데 그 대목을 한번 읽어볼게요. 1부의 10장입니다. 피에르가 포로로 이제 나오는 거예요. 비 온 뒤에 화창하고 맑은 날씨였다. 대기가 보기 드물게 깨끗했다. 연기는 피에르가 주보프스키 성루의 영창에서 끌려 나오던 날처럼 낮게 깔리지 않고 깨끗한 대기의 기둥처럼 솟아올랐다. 이게 포로로 있다고 해서 무슨 비극적이고 슬픈 장면만 있는 게 아니에요. 자연은 또 아름다운 순간을 보여주죠. 화재의 불길은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지만 다 꺼졌으니까 연기 기둥이 사방에서 올라왔다. 모스크바 전체가 피에르의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이 온통 폐허로 변해버렸다. 사방에 빼치가와 굴뚝만 남은 공터가 보였고 이따금 석조 가옥의 그을린 벽도 보였다. 무슨 얘기냐면 모스크바가 다 목조 건물들이었으니까 나무는 다 타고 빼치가는 돌로 만들었으니까 집집마다 빼치가만 남아있는 거죠. 피에르는 불탄 폐허를 눈여겨보았지만 시가에 익숙한 구역들을 알아볼 수 없었다. 여기저기에 화재를 면한 교회들이 보였다. 파괴되지 않은 크렘린과 그 내부의 탑과 이반대제 종로가 멀리서 하얗게 보였다. 가까이에는 노브데비치 수도원의 둥근 기둥, 지붕이 명랑하게 반짝이고 그곳으로부터 기도를 알리는 종소리가 유난히 낭랑하게 울려 퍼졌다. 기도를 알리는 그 종소리에 피에르는 오늘이 일요일이자 성모 강탄제라는 것을 기억했다. 그러나 이 축일을 축하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듯했다. 불에 탄 폐허가 어디에나 있었다.
이따금 마주치는 러시아인이라고는 프랑스군을 보면 모습을 감추는 누더기를 걸친 겁에 질린 사람들 뿐이었다. 자,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진짜 영화를 보는 것 같더라고요. 다 떠난 모스크바, 불에 타고 남은 모스크바를 포로인 피에르가 나와서 바라보는 장면. 그리고 한 군데 또 정말 멋진 장면들을 제가 다른 데서 많이 인용된 걸 들으셨을 것 같아서 그냥 일부러 뺐어요. 다른 데서 인용이 잘 안 되는 걸 읽어드리려고. 요거는 에필로그 2부의 8장 앞부분 한번 읽어볼게요. 이건 제가 아까 역사에 관해서 이런저런 얘기를 했는데 힌트가 되실 것 같습니다. 톨스토이가 쓴 겁니다. 만약 역사가 외적 현상에 관한 것이라면 그 단순하고 명백한 법칙의 제시만으로도 충분하고 우리의 논의도 끝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역사의 법칙은 인간에 관한 것이다. 물질의 입자는 우리에게 자신은 끌어당기고 밀쳐야 할 필요를 전혀 느끼지 않는다고. 그 법칙은 사실이 아니라고 말할 수 없다. 그러나 역사의 대상인 인간은 나는 자유로운 존재라고, 따라서 법칙에 종속되지 않는다고 분명히 말한다. 인간의 자유의지에 관한 문제는 비록 말로 확실히 표명되지 않았다 해도 역사의 도처에서 감지된다. 진지하게 사고하는 역사가라면 누구나 부득이 이 물음에 봉착할 것이다. 역사의 모든 모순과 모호함, 그리고 이 학문이 택한 그릇된 길은 단지 이 물음이 해결되지 않았다는 사실에 기초한다. 만약 각 사람의 의지가 자유롭다면, 즉 사람이 저마다 자기가 원하는 대로 행동할 수 있다면 역사 전체는 서로 아무 연관 없는 일련의 우연에 지나지 않는다. 1000년 동안 수백만 명 가운데 단 한 명이라도 자유롭게 행동할 가능성, 즉 자신이 원하는 대로 행동할 가능성을 소유했다면 법칙에 어긋나는 이 사람의 자유로운 행동 하나는 모든 인류에 적용될 법칙의 존재 가능성을 전부 파괴할 것이다. 만약 인류의 행위를 지배하는 법칙이 단 하나라도 있다면 자유의지란 있을 수 없다. 인간의 의지는 그 법칙에 종속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니 역사가들이 법칙을 얘기한다는 것, 어떤 법칙 때문에 역사에서 어떤 사건이 일어난다고 설명하는 게 과연 가능하냐, 인간이 그런 존재냐. 또 반대로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해서 사람이 마음대로 그러면 전쟁을 하지 말자 해서 안 할 수 있었는가? 이 전쟁은 그러면 인간의 힘으로 피할 수 있는 전쟁이었는가? 그래서 또 톨스토이는 그렇지 않다. 이게 어떤 그러니까 숙명론, 운명론하고 자유의지에 대한 생각이 묘하게 결합이 돼요. 여기서. 그래서 역사라는 게 많은 사람들의 자유의지의 총화지만 그것이 어떤 흐름을 만들어서 필연적인 것을 만들어서 또 간다는 거죠. 이거는 한번 에필로그 2를 직접 읽어보시는 것도 괜찮아요. 전쟁과 평화를 다 읽지 않고 에필로그 2만 읽어보고 이런 역사 에세이를 톨스토이가 썼구나 하고 느껴보는 것도 저는 나쁘지 좋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나서 언젠가 영화를 봐도 되고 드라마를 봐도 되고 아니면은 언젠가 시간이 나면 1부부터 다시 소설을 봐도 되고. 네, 전쟁과 평화 1, 2, 3, 4권 대장정을 마쳤습니다. 사실 하고 싶은 말을 거의 못했어요. 이렇게 많이 떠들었는데 그래서 언젠가 기회가 된다면은 관심 있는 분들 좀 더 읽고 나서 뭐 라이브로 같이 전쟁과 평화 얘기를 다시 해볼 수도 있고 아니면 또 뭐 기회가 있겠죠? 다시 전쟁과 평화를 1, 2, 3, 4권을 다 묶어서 또 한번 다시 얘기해 볼 수 있는 중요한 재미있는 대목들이 많은데 이렇게 아무래도 짧은 영상 안에 담으려다 보니까 다 담지는 못했습니다. 이게 또 톨스토이의 특징이에요. 다른 작가들 같으면 아마 도스토옙스키나 고골 같으면 저는 이거 15분 안에 잡았을 것 같아요. 줄거리를. 근데 톨스토이는 PD님이 지금 빨리 끝내라고 계속. 톨스토이는 정말 말씀드렸잖아요. 아무 페이지나 펴면 그게 명장면이라고. 그러니까 이거를 줄인다는 게 저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해요. 줄인다는 건 불가능하고 굉장히 많은 이야기가 있는데 여기서 아주 일부만 말씀드렸다.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네요. 네, 전쟁과 평화를 여기서 마치고 다음에는
톨스토이 말고 다음 작가 우리 안톤 체홉 하기로 했죠. 네, 다음에는 체홉으로 또 다시 만나겠습니다. 톨스토이는 또 돌고 돌아서 나중에 다시 와야겠죠. 톨스토이를 여기서 이렇게 마칠 수는 없죠. 네, 전쟁과 평화 4권까지 함께 같이 읽으면서 오시느라고 많이 쓰셨습니다. 또 안 읽으신 분들도 BBC 드라마나 다른 영화를 보시면서 영상을 보면 좀 더 재밌으실 거예요. 원래 목표는 안 보고도 재밌게 볼 수 있는 걸 만들자고 했는데 그거는 조금 실패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자꾸 눈치를 주시니까 여기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